김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정경심 교수와 한 투 직원이 나란히 PC 본체를 들고 동양대에서 나가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고스란히 두 사람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동양대 측에서는 이거 절도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영방송인 KBS, 사실상 우리가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이 KBS에서 유시민 이사장, 즉 유튜버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KBS 속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한투 증권 직원이 나란히 동양대에서 PC를 들고 가는 모습이 오늘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동양대에서는 절도다. 학교의 공용재산인 PC를 마음대로 빼간다면 이건 절도죄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장관이 서울대에서 들고 왔다라는 그 서울대 PC에 대해서도 오늘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PC.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권익위원장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익위원장이 조국 장관의 업무 수행은 부인의 수사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직무 배제도 가능한 사안이다. 권익위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권익위원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만 조국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속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은 수사를 받고 있고 남편은 법무부 장관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정경심 교수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줬던 것, 조국입니다. 혹은 장관입니다. 뭐가 됐든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 통화한 것도 바로 권익위원장이 말한 이해충돌의 소지에 해당하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유시민 한마디에 행동 나선 KBS 사장. 유시민 이사장은요. PB와의 인터뷰를 KBS가 검찰에 건네줬다, 유출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씨는 계속해서 KBS 양승동 사장이 나서야 한다라고 KBS 사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KBS는 초기에 법적 대응하겠다, 우리가 검찰에게 유출한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나갔지만 유시민 사장이 김어준 씨 프로 등등 여기저기서 양승동 사장의 이름을 언급하자 어찌된 일인지 돌연 조사위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현재 조국 취재팀을 취재 현장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3개 노조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한 사람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이 조국 취재팀을 배제하는 일이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부글부글하던 KBS가 폭발을 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신료를 내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의감마저 듭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시민과 인터뷰에서 한투 직원이죠. 김경록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돈 얘기를 엄청 많이 나눴다. 윤석열에 열받아 했다. 정경심 교수가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열받아 했을까요? 김경록 씨는 유시민 씨와의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KBS와의 인터뷰 논란, 그리고 유시민 씨와의 인터뷰 논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서초동의 기대는 여의도, 무능 정치만 반복된다. 요즘 보면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국회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갈등마다 고소고발, 결과 따라 내로남불. 정당들이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은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삼성을 방문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3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쩍 들어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소식에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부회장 재판 중인데 이 두 사람의 잦은 만남에 대해서 청와대는 재판에 정부 영향력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4,000명 충원을 해달라. 철도노조가 4,000명 충원을 내걸고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일부 KTX도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측에서는 파업을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레일 측의 인력 충원 계획은 없다. 노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14일까지 이번 파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검찰 출신, 검사를 누구보다 잘하는 김광삼 변호사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의 명콤비 두 분입니다.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여가부 장관 출신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기획. 딸이 참석했던 서울대 그 학회, 아버지인 조국 교수가 기획을 했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뜰살뜰 돈까지 조국 교수가 받아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반발. KBS가 기자들이 양승동 사장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한 명에 대해서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버는 유시민 씨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절도. 동양대가 정경심 교수와 한투 직원의 PC 반출에 대해서 그거 절도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절도 맞는지 잠시 후에 따져보죠. 자,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살펴보시고요. 김재의 돌직구쇼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딸이 참석한 학회, 아버지가 기획했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조국 교수와 조국 교수의 딸은 아버지와 딸과 사전에 논의 없었다. 알아서 인터넷 참석했고, 알아서 그 학회에 참석했는데 아버지가 우연히 거기에서 강의를 한 것이다. 세미나를 발표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과연 이 말 사실일까요? 잠시 후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국감의 한 대목부터 보겠습니다. 서울대 인턴과 관련돼서 전희경 의원과 서울대학교 총장 간의 답변입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언론과의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얘기한 요 내용,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은요,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받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제 인권법센터의 행정과 같은 컴퓨터가 우려 외부 고장이 나서 올해 초에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은 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남아있는 거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저희도 찾아봤고, 그 상황은 지금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서울대 총장이 국감에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서울대 총장이 직접 고교생은 인턴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반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가 전체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고교생을 인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건 아니었어요. 예. 일부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2009년도 5월에 있었던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열었던 세미나의 경우, 학술 행사의 경우에는 고교생을 인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에 의하면 폐기된 자료에도 보면 말하자면 일정한 경비가 나가지 않은 인턴은
자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턴이라고 하면 일정한 시점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말하자면 학교에서 인정하고 또 보수도 줄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도 며칠, 하루 이런 식의 인턴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서울대 총장도 직접 밝혔는데 새롭게 드러난 정황들이 있습니다. 딸이 참석했다는 그 서울대 학회, 아버지가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딸 참석 서울대 학회, 조국이 직접 기획한 건 아니냐.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인권법센터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학회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당시 조국 교수가 학회 기획비로 50만 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참석한 그 인턴십의 근거가 된다라고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그 학회를 아버지가 기획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획하고 딸이 참석을 했나? 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획비 50만 원 어찌됐든 받아갔다는 거예요. 한인섭 교수와 학회 참석자 중 가장 많은 액수인 별도 사례비 30만 원도 조국 교수만 따로 수령을 해갔다. 도합 80만 원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는 총 경비 336만 원 중 23.8%를 조국 교수만 당시에 수령을 해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해외 교수들조차 숙박비 외 별도 사례비가 지급이 안 돼서 자, 요것은 아버지 기획 논란과 별개로 왜 그때 조국 교수에게만 사례비가 지급됐는지는 별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조국 교수의 딸, 조국 장관의 딸은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빠 도움 없이 정당한 인턴 활동을 했다. 서울대 인턴에 지원한 후에 센터 홍보물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김현 박사님. 네. 지금 딸은 아빠 도움 없이 학회에 간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그 학회를 기획한 사람이 아빠였다는 거죠. 네, 일단 딸 조민 씨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곳저곳에 드러나는 거는 여기에 대한 공고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공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이 공고가 아닌 다른 공고에서도 이메일을 적지 전화번호를 적은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로 2009년도 5월 15일에 열렸던 학술 대회에 기획비를 바탕으로 50만 원의 돈을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가져갔다는 것은 이 당시 학술대회의 상당 부분을 조국 장관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받았던 두 사람이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 장관의 친구 변호사의 자녀 그리고 한 명은 이 단국대학교 논문을 쓰도록 도움을 줬던 장영표 교수의 아들. 예. 이 두 사람 모두가 일치되게 증언하고 있는 건 조국 장관으로부터 연락, 조국 서울대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행사를 기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연락해서 와라, 참석해라라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는가. 아니 그 말대로라면 본인이 기획해서 학교에서 기획비 받아가고 본인이 이제 발표하는 거 사례비 받아가고 내가 기획해서 딸 친구, 내 친구 아들까지 전화해서 너 와라 네. 했다는 거예요? 라고 했다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한 딸은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가 있는 걸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을 지나가는 삼척동자를 붙들고 물어봐도 도대체 어느 편에 서서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명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 대한 인턴십 활동 증명서 같은 경우도 딸 조민 씨가 또 갔다가 학교에 줬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개연성들을 종합해 보건데 조국 장관이 정녕 여기에 대한 고등학교 인턴십 문제를 정말 몰랐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조국 교수, 조국 장관의 집에서 발견된 이 서울대 PC와 관련돼서도 조국 장관이 사실과 다른 해명, 그러니까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의혹이 이렇습니다. 또 드러난 조국의 거짓 해명. 2008년 8월 26일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파일, 조국 업무용 컴퓨터에서 수정된 기록이 나왔죠.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해명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새 걸로 바꿔줘서 옛날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딸이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남아있는 조국 교수에게 지급한 개인 컴퓨터 목록을 확인한 결과 논문이 수정됐다는 날짜로부터 1년 후에 2009년 12월 11일 새 컴퓨터를 수령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요거 다시 앞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컴퓨터가 지급된 건 2009년 12월 11일인데 자 보세요. 집에서 따님이
논문을 수정했다라는 날짜는 2008년 8월 26일.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해명대로라면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와서 딸이 작성을 했다. 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뭐냐면 이미 학교 컴퓨터를 들고 나온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홈컴퓨터 어차피 내가 안 쓰면 버릴 건데 새 컴퓨터 지급되고 했기 때문에 홈컴퓨터를 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컴퓨터를 집에서 우리 딸이 사용을 해서 거기서 논문 수정을 한 거지 컴퓨터의 명의가 서울대에 조국으로 돼 있다고 해서 내가 논문 수정에 관여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컴퓨터 교체 시기도 딱딱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교수실의 컴퓨터 교체 시기는 그 딸이 집에서 논문을 고친 걸로 지금 파악되는 시기보다 정확하게 1년 뒤에 컴퓨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조국 장관이 일단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은 1번은 바뀌기 전에 그러면은 그냥 무단으로 자기가 새 컴퓨터가 지급 안 돼서 홈 컴퓨터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 자체가 안 맞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새 컴퓨터 지급 안 됐는데 뭐 수시로 학교 거를 집에 들고 와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딸도 사용하고 그랬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 컴퓨터가 그 시점에는 집에 오지 않고 조국 장관, 조국 교수 서울대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러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이겠죠. 그렇죠.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시기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잖아요. 왜냐면 논문이 수정된 거는 2008년인데 새 컴퓨터 서울대에서 준 건 2009년이니까 2008년 논문이 수정됐을 당시에 그게 조국 교수 업무용 PC에서 나왔으니까 그 PC가 조국 교수 집에 있었던 거야. 네. 있었던지 아니면 있었으면은 무단 국가 소유의 컴퓨터를 집에 무단 방출한 거고. 그럴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좀 없어 보이니까 어쨌든 첫 번째 가능성.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컴퓨터는 그대로 조국 교수 서울대 집무실에 놓여 있었고 거기서 누군가가 논문을 수정했다. 집에서 딸이 작성했다라는 말과는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죠. 장소 자체가 컴퓨터가 조국 교수 연구실에 있고 그러면은 딸이 아빠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작성했을 가능성은 확률은 매우 떨어지죠. 그런데 시기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린 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 조국 교수 딸이 본인의 입학 사례를 얘기하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 원서를 내고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생신고를 몇 개월 뒤로 원래는 2월생이었다가 9월생으로 그러니까 학기 기준으로 하면 학기가 갈리게 됩니다. 출생신고를 뒤로 하면서 예전에 앞으로 잘못해줬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예전에 출생신고가 잘못된 거는 태어나지도 않은 딸을 태어났다고 출생신고한 거냐라고 얘기했거든요. 똑같이 오버랩이 돼요. 오지도 않은 컴퓨터를 집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상당히 겹쳐서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아니 인턴 증명서도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 예정 증명서가 나갔고 조국 장관의 서울대 PC도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도 집에 미리 와 있고 집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태어나지 않은 딸은 출생신고하고 조 장관의 설명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김 장관님 네. 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서울대 PC 교체 연도를 헷갈려서 저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걸까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헷갈렸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자간담회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안 지지만 인사청문회에서 한 것도 위증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위증과 관련된 게 몇 개가 쌓였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라도 법무부 종합국정감사가 남아있거든요. 그때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서울대 답변 중에 고교 인턴 관련돼서도 드릴 말씀이 뭐냐면 서울대 학생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 학회에 들어갈 때 앞에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실제 인턴 보는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발표자나 이런 분들은 신원 확인을 하고 그냥 온 학생에 대해서는 무슨 단대, 무슨 과, 몇 학번, 누군지
확인을 해서 서명을 받고 모두 다 입장시켰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고교생이었던 조국 교수의 딸이 입장을 했다면 모든 학생들이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다 칸 자체가 이렇게 그냥 학교가 아니라 무슨 단과대에 무슨 과에 몇 학번 학번까지 적고 이름 적도록 포맷이 그렇게 돼 있다고 예.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적고 적었을까? 들어갔는지 그것도 학생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국 장관이 앞서 이 서울대 PC와 관련돼서 해명한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PC도 지급을 해줬다고요. 서울대 법대에서요. PC 자체 네네. 하드웨어 그런 사실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안 쓰는 PC를 제가 가져와서 집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맞죠? 그게 제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글쎄, PC 압니다. 입력한 것입니다.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거 맞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딸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제 서재에 있는 PC를 저희 그 얘기잖아요.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자, 딸이 썼다라는 시점보다 그러나 1년 뒤에 서울대에서는 조국 교수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지급해줬다. 새로운 논란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허은하 교수님. 네. 자, 인턴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따님 얘기였는데 고교생이었던 조국 당시 교수의 아들, 고교생 아들이 이례적으로 받은 인턴 예정증명서. 그래서 얼마 전에 광화문 집회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죠. 인턴십 예정증명서 지급하나 본가 네. 했잖아요. 근데 그 용도가 SAT 학원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아마 예측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공부까지 따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결석을 하기도 애매합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특히 성실함을 중요시 여기는데 결석 처리가 많은 학생을 뽑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결석을 안 하면서도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졸업 예정 증명서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인턴 예정 증명서. 네, 인턴 예정 증명서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추론을 하게 되는 게 네. 이제는 뭐 조국 장관님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놀랍지도 않아요. 워낙에 지금 우리 한 40일, 한 2달 정도 그 거짓말에 대해서 파헤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민감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억울할 뿐입니다. 억울하다? 예, 왜냐하면 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도 사실 공부 안 하고 학원 가고 무언가 다른 거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졸업과 인턴 예정증명서 같은 거 만들기 어려워요. 안 떼주죠, 왜 절대. 부모가 능력이 없어요. 요즘에 학부모 단체방에서요. 다들 거의 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왜 나는 이런 능력이 없었을까? 우리 애들한테 예. 인턴 예정증명서도 못 그런 떼주고. 것도 못 만들어준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열심히 제도 안에서 그 편법이 아니라 법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고 지금 편법과 여러 가지의 이것을 가지고 예정증명서까지 만든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우리도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광화문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위쪽에서는 자꾸 제도의 문제다, 뭐 자사고 그리고 외고 모든 것들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의 아들과 딸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 덮으려는 거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허은하 소장님의 또 따님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딱 또 갔잖아요. 인턴 예정증명서는 못 떼주죠, 허은하 소장님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요. 슬프다. 근데 왜 억울하다. 이걸 슬퍼해야 되는 거죠? 이건 편법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슬프고 왜 제가 아이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죠? 허 소장님 따님이 공부를 참 잘해요. 제가 알기로. 자, 그건 그렇고 어제 권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은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은 권익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장관 취임 후에 한 행위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국 일가족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 충돌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해 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돼서 신고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어떤 배제 내지 불시정지 이런 이 처분이 가능하고. 자,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권익위 위원장이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검찰에서, 법무부 산하의 검찰에서 부인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자연인 조국 장관께서 전화 걸어서 조국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장관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든 이거 이해 충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전화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찰과 법무부가 있는데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잖아요. 특히 총장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검찰의 어떤 인사랄지 뭐 승진이 됐건 전보가 됐건 그걸 통해서 또는 뭐 감찰을 통해서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죠.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국 장관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조국 장관이 이해 충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랄지 이제 방송에서 보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해 충돌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익위 위원장이 어제 이 얘기한 걸 보면 일단은요, 이제 그 권익위의 어떤 수관 업무인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거든요. 그 제2조에 2조에 보면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이제 이 직무 관련됐다고 볼 수 있고 거기 보면 사촌인의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렇지만 조국 장관은 신고를 하지 않았죠. 그 신고를 하게 돼서 만약에 이게 이해 충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직무 참여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재배정을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직무 이행이 중단될 수도 있는 소지다.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장관이 이제 별정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소홀하지 않았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제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조국 장관은 이제 자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조국 장관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은 해야죠. 일은 하는데 검찰과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직무 배제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관여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은 의혹만 가지고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권익위원장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어쨌든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권한의 실제 행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검찰에 관여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조국 장관은 신고 안 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취지로서 굉장히 권익위원장이 소신적인 발언을 좀 했다고 봅니다. 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김광삼 변호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튜버 한 명에 굴복한 KBS. 저희들 이야기가 아니라 KBS 내부에서 나온 KBS 스스로의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 KBS. 우리가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KBS. 유튜버와의 신경전 삿바 싸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 명 때문에 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유시민 한마디의 진상조사, 아수라장된 KBS. 이 KBS 말이에요. 유튜브 통해서 김경록 PB의 녹취를 일부 공개했죠. 그러면서 유시민 씨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KBS 김경록을 인터뷰하고서 보도 안 했다. KBS TV랑 인터뷰하고 보도 안 하고 검찰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주장대로라면 KBS가 PB랑 인터뷰를 하고 보도 안 하고 그 내용을 홀랑 검찰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마치 검찰의 하수인 역할을 공영방송이 했다. 유시민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 이에 대해서 KBS는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 초기에는 이렇게 세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계속해서 양승동 KBS 사장의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뭐 김어준 씨 방송 등등에 나가서 내가 양승동 사장이면 점검해볼 거다. 이건 CEO가 나서 빨리 정리해라.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뭔가 압박을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KBS 사장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KBS가 심야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입장을 바꿉니다. KBS 경영진 양승동 사장의 지시가 있었죠. 조사위를 구성하겠다. 별도의 조국 취재팀을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KBS 보도국의 사회부의 법조팀 너네 다 빠져. 너네 여기 취재 손 떼. 카메라 내려놔. 마이크 내려놔. 이 조치를 한 거예요. 현 취재팀을 사실상 배제를 한 겁니다. 그러자 KBS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제 KBS 사회부장 억지고 거짓 선동이다. 집어 던졌어요. 사회부장 직을. 보직 사퇴. 억지고 거짓 선동이다. 나 사회부장 안 해. KBS 3개 노조가 모두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KBS의 노조가 3개인데 이 3개 노조가 지금까지 입장이 다 달랐어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모처럼 3개 노조가 함께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강력 반발. 우리들보다 유시민을 지금 더 믿는 거냐? 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KBS 기자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자, 김배민 박사님. 네. 이게 다 뭔 일이에요, 지금 공영방송에. 우리가 돈 내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있는 알리레오에서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의 일부 편집된 내용들을 공개하니까 그 내용들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경록 씨가 9월 10일에 KBS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흘리니까 검찰이랑 언론이 유착하고 내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KBS와 검찰이 내통하고 유착돼 있다. 유착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충분하니까 KBS 입장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니 KBS가 즉각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거 허위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누구를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과 알리레오를 상대로 고소하겠다 이거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유시민 이사장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있었던 영상을 분명하게 확인해보고 이건 CEO가 나서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CEO가 나서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나서서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외부 인사들을 포함해서 할 건데 이 진상조사위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동안 그동안 담당했던 법조 취재 다 정리하고 여기서 특별 취재팀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내부에 취재했던 기자들 입장에서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9월 10일에 인터뷰했다 그래서 KBS가 보도 안 했나 들어가서 다시 봤어요. 지금도 포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돌직구쇼 채널의 종합뉴스도 마찬가지고 지난 날짜의 달력을 클릭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죠. 9월 10일에 인터뷰하고 그 다음 날인 9월 11일에 그대로 두 꼭지를 편성해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일부에서 내보냅니다. KBS는 보도했다. 보도를 했고요. 그럼 검찰이랑 내통 의혹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김경록 씨가 주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보도를 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정경심 씨에게 조금 불리한 내용이 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S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대한 소스가 명확한 것인지를 취사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KBS 보도 내용을 면밀히 보면 법무부에도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로는 답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과정에 김경록 씨가 사건의 실질적인 참고인이자 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영방송 얘기하면 저는 KBS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돌직구쇼에서도 그동안 윤지호 씨에 대한 방송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내게 되면서 나중에 언론이 얼마나 문매를 맞습니까? 사실관계를 이곳저곳 중복 체크만 정확히 해봤어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엉뚱한 인터뷰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김경록 차장 그대로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 사람 얘기만을 믿고 내보내기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만 했을 뿐인데 이것을 검찰과 언론이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내용을 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KBS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엄청난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KBS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은 KBS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고 우리 모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법적 조치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유시민 씨가 저렇게 나서서 막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 참담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드는 거죠. 자, 이게 유시민 이사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양승동 사장의 지시로
조국 이슈를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기자들을 배제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진 것,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 동아일보나 채널A 혹은 저 돌직구쇼에 대해서 유시민 씨든 누구든 저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 사장님이 그래 진상조사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공영방송 아니니까요. 저희들은 사주가 있는 엄연한 회사니까, 독립된 언론 매체니까 저희들은 그런 외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제 취재를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릴 수 있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거예요. 사장, KBS, CEO 다 국가가 뭐 절차가 있지만 어찌됐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영방송.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사장은 외풍에 훨씬 더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친여 인사의 한마디에 바로바로 반응한, 당일날 얘기했는데 당일날 반응한다든지, 이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외풍에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걸 스스로 사장이 보여준 부분이고, 저 사람한테 힘을 넣으면 다 반영되더라. 그러면 누구를 믿고 직원들이 소신껏 보도를 하고 직언을 하고 합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영방송일수록 항상 중립성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되기 때문에 사장이 힘들더라도 버텨내야 되죠. 우선은 자기 직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직원들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 한마디에 공신력의 위기다. 자기가 한 행동 자체가 공신력을 더 훨씬 휘청거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 개인적으로 방송할 때는 나는 자유인이고 작가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KBS 사장 입장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굉장히 무거운 느낌으로 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가 특히 말하자면 KBS 같은 언론의 사장을 언급할 때는 사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다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KBS 기자들 내부의 반응도 좀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KBS 기자들이 상당히 화가 났다. 뭐 부글부글한다. 사실은 KBS가 그간 조국 장관 의혹 보도에 있어서 과연 적극적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터인데, 하다 KBS 기자들이 이건 좀 심했다라고 부글부글 내부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KBS 내부 게시판이에요. 사내 게시판은 비판구로 부글부글이에요. 조국에 유리한 보도만 하라는 거냐. 회사가 우리를 기레기로 만들었다. 대통령과 청와대 유시민 그 누구를 의식한 조치냐. 공영방송이 유튜버 한 명에게 무릎 꿇었다. 자,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인 사회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시민이 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하면서 시대 정신을 앞세운다면 언제든 파시즘으로 도변할 수 있다. 지금 KBS 내부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의 행태는 파시즘이다. 왜냐? KBS가 결과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KBS 기자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학자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윤성민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 공영방송인 KBS가 한 개인의 조국 옹호 방송에 굴복했다. 이제 국민의 방송이라 할 수 없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교수. 극렬 지지자들 공세에 공영방송을 굴복시킨 행태. 전체주의 사회로 간 남미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민주주의 퇴보 징후라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희정 장관님, 아니 연 6천억이요? 네. KBS의 운영이 연 6천억 원의 우리의 세금이 이제 들어가는데, 유시민 씨 한마디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유시민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네요. 세다. 대단하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하네요. 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영방송 KBS만 얘기하고 있는데, 유시민 일가가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장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유시춘 이사장이 교육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자녀 관리나 이런 거는 검증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유시민의 누나, 즉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을 밀수한 걸로 징역형을 받은 게 검증 과정에서 덮이고,
그냥 EBS 이사장이 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EBS에서 뭐 김정은 찬양하는 교구 만들고 뭐 세계 최연소 뭐 지도자라는 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학부모들을 기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EBS에 대한 영향력이 저 일가가 대단하구나 그랬는데 어머, 더 큰 공영방송 KBS까지. 그러니까 KBS, EBS 둘 다 우리 수신료로 운영되는 유이한 2개 방송인데 그걸 남매가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딱 방송에 나와서 그냥 KBS라고 그러면 KBS 누군지를 언급 안 하고 KBS 얘기를 하면 그게 집행부일 수도 있고 뭐 경영진일 수도 있고 기자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콕 찍어서 내가 CEO라면 사장이라면 하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너 내가 보고 있어? 이 얘기잖아요. 예. 그냥 KBS라는 약간은 중립적이고 집단적인 KBS를 언급한 게 아니라 딱 사장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바로 그 사장이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전에 미리 이렇게 될 거를 사장하고 미리 정보를 했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해도 들을 만큼 뭔가 가불관계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유사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던 날 여당인 민주당 산하의 양정철 원장이 그러니까 실세 원장이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민주연구원장에서는 법원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면서 역시 김명수 대법관 이름을 이 짧은 보고서에 6차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관 당신 사법개혁하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하느냐라고 역시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조국 일과 관련돼서 구속영장 친 게 정말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사람은 100%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는데 그 0%에 해당되는 일이 일어나요. 기각이 되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양정철 원장도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학술적인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을 딱 언급을 하니까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유시민 장관도 KBS 사장을 딱 언급을 하니까 KBS 사장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중립적으로 그냥 당신들 기관들 잘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 목줄을 제가 김영준 선배님 계셔서 뭐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펴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적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게 너야, 널 보고 있어. 이런 게 두 가지 장면에서 오버랩이 돼서 막 이 두 분은 섬뜩하게 느꼈는지 아닌지 기쁜 마음으로 하셨는지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만 보고 있는 다른 기관장이나 이 정권으로부터 어떤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섬뜩할 것 같아요. 섬뜩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기자 출신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동아일보로 입사해서 신문기자 하면서 채널A 방송국 앵커하면서 지금도 메인 뉴스 김진희 간다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부도 취재를 했고 기자가 어디에 소속이 돼서 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재 시간이 겹쳐질수록 기자가 만나고 있는 취재원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취재원들과의 깊어진 관계에서 듣는 이 정보의 어떤 정확도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일선에서 취재하던 기자들한테 너 마이크 내려놔. 이제 거기서 손 떼라고 한다는 건 새로운 기자들이 온다 해서 전에 기자들이 하고 있었던 그 어떤 취재의 깊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력화된다는 거죠.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과 김관선 변호사님. 취재 기자들, 법조팀 기자들을 취재선상에서 배제한다는 건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큰 일이라는 거죠.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부 이제 법조팀에서 이 기사를 이제까지 써왔고 이제 그런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이제 자신들이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진상조사회를 꾸리겠다는 것 자체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회 꾸려서 문제가 있는 걸 바로잡고 징계할 건 징계하겠다.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잘못했다. 이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로 취재팀을 꾸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취재와 보도는
사회부 거기에서 이제 법조팀이 주로 많이 이 취재하고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배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취재가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운 취재를 하겠다.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취재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이전에 취재했던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도 뭐 방송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을 굉장히 많이 눈여겨 보는데 KBS 보도를 보면 이제까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언론에 비해서는 이제 소극적인 그런 방향이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KBS가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검찰과 유착관계에 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알릴레오에서 또 유시민 작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굉장히 저는 고개를 좀 갸우뚱했어요. 황당했다. 네. 오히려 KBS가 좀 더 조국 장관 사태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시민 작가의 이제까지 저는 이제 TV 토론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그분의 좀 약간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독특한 의견을 굉장히 팩트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팩트처럼 얘기하는 것이 본질을 흐리게 되고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재주가 있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평소 때도 했는데 지금 KBS와 관련된 유착관계도 사실은 저 녹취록에 만약에 김경록 씨는 굉장히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증거인멸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산관리이잖아요. 그럼 코링크 피의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정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본질은 흐려진 거죠. 예. 그리고 KBS하고 검찰하고 유착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30%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KBS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또 취재했던 사람을 다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검찰하고 언론이 유착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풍겨서 사실은 이 방향 자체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이것들이 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 취재 기자를 취재선상에서 배제한다는 건 비유하자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너 이제 거기서 수사하지 마. 라고 교체하는 것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비유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른바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이, 굉장히 극렬 일부 네티즌들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급기야 사이버 테러까지 가하고 있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 KBS 법조팀 기자 8명의 실명을 올렸어요, 누가. 욕설 댓글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밤길 조심해라. 꼭 기억하겠다. 휴대전화 번호, 얼굴 사진까지 유포하고 김경록과 직접 인터뷰한 기자들을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규영 교수는요. 조 장관 보호위에 뉴미디어를 동원해 대중을 선동, 반대파와 정부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은 중국의 문화혁명을 연상케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PB와 유시민 이사장의 녹취록 전문 속에 새로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 과연 일반적인 PB와 고객 관계인가 의심이 들어요. 김경록 PB가 정경심 교수와 문자와 메일로 엄청나게 돈 얘기를 많이 했다. 친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돈 얘기 많이 했다. VVIP 고객에나 해당하는 얘기. 이런 경우 PB는 거의 고객의 집사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 조금 전 업계 관계자 얘기였고 막 섞였네 이게. 다시 김경록 PB. 다음부터는 따로따로 분류해주세요. 제 핸드폰 검색 기록에 검찰 배신, 윤석열 총장 배신 이런 게 나오자 검찰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물었다. 정경심하고 그런 얘기했다고 대답했다. 정경심, 윤석열에 대해서 열받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다. 남편은 점점 멀리 가버리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다. 저한테. 자, 지금 보면 허나 소장님, PB와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제 남편은 점점 멀리 가버린다. 민정수석,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이제 뭔가를 다 책임져야 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다 나눴군요. 네,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친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PB니까. 예, PB니까 그리고 또 2013년인가 14년부터 만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한 6년여간 같이 뭐 여러 가지 여행도 같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집사 일을 해주신 걸로 봤을 때는요, 속내까지 드러낼 수 있는 관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객의 뭐 윗분들의 마음만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VVIP 고객들의 마음까지 챙겨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김경록 PB 자체가 현재 본인이 피해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한번 건드려 놓은 이 인터뷰 하나 때문에 김경록 PB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되는 바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권력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KBS 공영방송을 쳤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이잖아요. 그 적폐청산 안에 분명 검찰 개혁이 있고 언론 개혁이 있습니다. 근데 왜 KBS였을까요?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KBS는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언론입니다. 그렇다면 채널A 어떻게 될까요? 종편 어떻게 될까요? 종편의 목숨줄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마도 너희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다라는 것을 함께 주는 것이 아닌가. 저도 언론홍보학 석사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프레임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소름 끼치고요. 이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자 하는지 아주 진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만큼 허은하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신다. 네,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예,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번 주말 네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1면에 정경심 교수와 이 한투증권 김경록 씨가 PC를 반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사진이에요. 자, 두 분 다 반바지 차림인데 흰색 셔츠 반팔을 입고 오른쪽에 검정색 PC 본체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김경록 한투증권 PB고요. 그 옆에 검은색 상의에 또 청색 반바지를 입은 분이 바로 정경심 교수입니다. 자, 두 사람이 나란히 PC를 들고 동양대에 빠져나간 후 한참이 지난 후 몇 시간 뒤 정경심 교수가 또다시 서류 뭉치를 들고 동양대 집무실을 왔다 갔다 출입하는 장면까지 오늘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정경심 교수가 검은색 번거지와 패딩을 저기에 걸쳐 입고 다시 뭔가를 들고 나갔던 모습도 이미 공개된 바 있는데 검은 번거지 쓰기 전에는 저 옷차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옷차림을 보니까 반팔에 반바지. 검은 번거지와 그때 당시 긴 외투는 무언가를 CCTV로부터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개인적으로 대목이 듭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검은색 번거지에 백팩. 자, 아까와 언뜻 봤을 때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정도면 검은 번거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동양대는 절도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0시 1분. 야, 0시예요, 0시. 깜깜한 0시. 자정. 압수수색 이틀 전입니다. 정경심, 김경록 PD, 동양대 업무용 PC 반출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동양대는 학교 자산인 PC를 무단 반출한 것은 절도로 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야, 이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진. 예, 사실은 본인들의 설명하고 정배치되는 사진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 청문회 때 밝혔듯이 기자들이 많아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기자들이 없었다는 게 연구실에 들어가서 제 같은 걸 PC를 왜 갖고 갑니까, 무겁게?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일을 하는 게 하기 싫으면 그걸 내 메일로
예. 그 파일만 몇 개만 집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뭡니까? 그 컴퓨터나 문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뭐 비트코인으로도 예. 물건도 사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학점을 넣거나 뭐 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파일이 몇 개 자기 컴퓨터만 있다 그러면 그 파일만 자기 메일로 자기한테 보내면 되는 걸 저렇게 됐다는 거. 저 시간에 위장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이제 실제적으로 인터뷰한 그 PB 얘기처럼 스스로 증거인멸이죠. 아무리 증거를 손 안 댔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말하자면 확인했다. 그 시간에 갔다 그 자체가. 만약에 증거인멸의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공공연한테 기자 앞에서 이걸 보존하겠다, 공정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PB 스스로도 증거 인멸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실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 시간 왜 밤 12시에 교수가 가야 되냐, 왜 일부러 번거지 모자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물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PC의 증거를 없애지 않고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정확하게 자기 혼자 하거나 아니면 낮 시간에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서 컴퓨터를 하나하나 1년별로 체크해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진 찍고. 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가져갈 수 있냐, 집으로. 뭐래요? 연구실 학교에서? 못 가져가죠. 학교 못 거니까? 가져가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들어보고 이렇게 다 체크돼.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이거 정미수처럼? 들고 갈 수 있을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용량이 너무 많아서 집에 가서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들고 갔다고 하는데 요즘 말씀하셨던 대로 클라우드라고 해서 하늘에서 정말 많은 용량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갔을까? 제가 직접 해봤다니까요. 저는요, 개인적인 얘기로 기자들한테 이제 노트북이 지급되잖아요. 왜냐면 기자들은 어디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들고 그냥 휴재 현장 가서 그렇죠. 보면서 막 쳐야 되니까. 근데 노트북도 무겁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패드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 무선 키보드 들고 다녀서 기사 써가지고 빨리빨리 송고하거든요. 그런데 PC로 일하려고 들고 간다는 게 김弁박사님, 네. 사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조국 장관 측의 해명과는. 그런 동양대에서 반출한 PC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보는 것처럼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의 증거들이 나왔다. 검찰은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게 검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김경록 PB가 그 인터뷰 전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저희 갔던 내용에 대해서 아들, 딸이 이제 저 바로 다음 날이 조국 장관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9월 2일이고요. 그 주 금요일에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 PB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들, 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아이들의 학생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갔던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모펀드가 한참 논란이 됐을 때고 동양대학교 표창장 논란 같은 거는 크게 중요치 않은 거여서 이거 정경심 교수가 증거 인멸하거나 은닉하려고 갔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되는 시간 맞춰서 가려고 일부러 주말에 기다렸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떡하니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요?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흔들면서 보여줬던 게 이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 자료 요청 중에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했던 사례 갖고 와라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교육부로서의 공문을 보냈던 게 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교육부가 동양대로 보내고 동양대에서 최종적으로 직인을 찍어서 보냈던 날짜 보니까 8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내용이 동양대로부터 총무팀장이 결재가 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 등이 이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아, 이게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이제 점점 불거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나서 갔던 게 8월 31일에서 9월 1일에 동양대학교 가서 컴퓨터 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증거 은닉,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농후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나 말맞추기 혹은 허위 증언 등을 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대목이라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수사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 대해서 동양대에서는 절도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이다, 인멸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유시민 이사장은 녹취를 통해서 그 PB에게 이런 말을 네가 해야 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PC가 제출됐으니까 검찰에 증거인멸은 아니다 라고 네가 얘기를 해야지 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PB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절도입니까? 증거인멸입니까? 아니면 정말
유 이사장처럼 증거인멸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 PC 자체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이제 절도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절도죄는 약간 이제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출을 해서 증거를 좀 훼손한 다음에 다시 갖다 놔야지. 그러면 절도죄는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있어요. 내 소유로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면 내 점유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저걸 그냥 완전하게 훼손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져갔다고 한다면, 저건 전형적인 이제 절도죄죠. 그래서 다시 반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으면, 그리고 가지고 갔는데, 거기 훼손을 했다라 했지. 아니면 어디에 계속 은닉을 했다고 하면, 그건 증거인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걸 원상태로 훼손하지 않고 다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이미 가지고 나가면 그때 이 범죄는 이미 기수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걸 다시 반납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니고 단지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죠. 증거 인멸하기 위해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다 줬다. 그러면 훼손해서 아예 안 가져다 준 것보다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거 다시 갖다 줬다고 해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영장이 기각된 조국 장관의 동생과 관련된 근황도 오늘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을 물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장 기각 조국 동생 수술병원 물색 중. 조모 씨죠. 디스크 수술을 해달라. 부산의 한 A병원이 수술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수술할 상태가 아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수술 안 하셔도 돼요. 그러자 조국 장관 동생이 대구 등 타 지역 병원도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건강 상태. 어떻게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려 하는 것 같다. 재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에 대비한다라는 관측도 현재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 김영조 의원님, 아니 그 멀쩡한 허리를 왜 자꾸 이렇게 수술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 병원에서는 안 받으셔도 된다는데. 수술은 어쨌든 이런 디스크 수술이든 저런 수술들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안 받는 게 낫다. 훨씬 재발할 가능성도 많고 고통스럽고요. 두뇌에 굉장히 심각한, 왜냐하면 체면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체면은 우리가 보통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저분은 나이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병원들이 양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한다는 것이 하나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조 장관 일가들이 국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정말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검찰이 먼지 틀기 수사를 했든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빨리빨리 가서 조사를 받을 게 있으면 조사를 받고 또 어쨌든 협조적인 부분을 해야지. 최소한 어떤 장관, 자기 형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면 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 것으로만 말하자면 법대 나와서 법을 빠져나가려고 법을 배운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또 국회에서도 판사했던 분들이 저렇게 사회를 못 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후배들한테 볼썽사납고 미안해요. 우리나라 그동안에, 지금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데가 법대고 또 최고의 머리 좋은 분들이 한 분들이 검사, 판사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저렇게 사적인 이익을 통해 이익을 위해서 법을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참 물론 이제 급하신 분들은 허리 디스크 수술 당연히 받으셔야겠지만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조국 장관 동생께서 건강을 좀 생각하시길. 다른 부위에 수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술이 안 되는 부위일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양심을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양심의 수술을 받아야 디스크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성당이나 절로 가야지. 그러니까 말이죠.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양심을 수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조 장관 동생 이야기였고요. 청와대가 조국 장관 임명 철회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수호의 목소리,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강정수 소통센터장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답변을 들으면서 청와대가 정말 국민의 뜻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또는 뭔가 조치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겠습니까, 국민들이? 너무 그냥 일상적인 그냥 라디오 틀듯이 그냥 뭐 다른 민호, 물론 다른 민호도 다 하나하나 소중해요. 하듯이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그 로봇이 나와서 읽는 것처럼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는 이 청와대 인식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어제 국감장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장이 하셨던 그 정도의 답변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성의. 예, 뭐냐면 막 우물쭈물하지만 고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이 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해충돌 얘기를 하면서 살짝 저쪽이 뭐라고 반응할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사촌 이내 친족이라 그러니까 혹시 부부간에는 몇 촌인지 아세요? 무촌입니다. 예, 무촌일 수도 있고 영촌일 수도 있고. 영촌. 무는 촌이 없지만 영촌은 사촌 이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촌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행동 강령에 부인은 사촌 이내가 아니고 오촌 조카니까 그래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적어도 국민권익위원장은 진지하게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고민을 하고 답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뭐 덧붙이긴 했지만 그런데 청와대의 저 답변을 한 센터장의 답변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대통령의 말씀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청와대 민원 중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막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런 답변도 진지하게 답을 해주는데 하물며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임명권자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마치 다른 나라 얘기인 것처럼 답을 나와서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단어 하나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평범한 국민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평범한의 반대말은 비범한 국민이거든요. 왜 국민이 평범하거나 비범한 걸로 나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전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마 저러한 어떤 저것도 가르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김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선명처럼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청와대 답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핫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구속됐어요. 법원이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 총경에게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윤 총경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조국 장관과 민정수석실을 공격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벌인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펀드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정전 대표가 받던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전 대표는 조국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도 닿아있는 인물이기 때문 문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장관과 1년여간 함께 일했던 윤 총경이 조 장관 펀드 관련사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윤 총경 수사가 대통령 민정수석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삼성 공장을 또 방문했습니다. 13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식 참석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의 공장을 찾은 것.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건 올 들어서만 벌써 7번째.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삼성이라는 표현과 함께 삼성의 통 큰 투자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성이 가전에 이어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에서 늘 언제나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그것으로 또 대한민국 경제를 또 이끌어주고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는 말씀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태도는 취임 초를 떠올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2월에는 SNS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국정농단 처벌, 재벌 적폐 청산의 한 고비를 넘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악화된 지난해 중반부터 이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왔는데요. 이에 재계에서는 우리 삼성이라며 삼성을 상생의 모범으로 추켜 세우는 문 대통령에게 경제 실패 부각 때마다 삼성 카드를 쓴다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영웅 본색으로 유명한 홍콩 스타 주윤발이 홍콩 시위에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홍콩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발행한 지난 4일 홍콩 시위대는 이날 오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 항의에 나섰는데요. 주윤발도 바로 이렇게 검은색 복장과 마스크 차림으로 시위 현장에 동참한 것. 주윤발이 자신을 알아본 팬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은 SNS를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했는데요. 이에 지난 2014년 우산혁명 당시에도 시위대를 옹호해 중국 내 활동 금지를 당하기도 했지만 돈은 좀만 벌면 되지 라는 주윤발의 소신 입장이 회자되며 영웅 본색이 귀환이다. 역시 주윤발이다. 그는 달랐다. 멋있다. 영원한 영웅 등 주윤발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주윤발. 이번에는 또 어떤 입장을 낼지 상당히 궁금한데 김강산 변호사님 역시 윤발이 형. 윤발이 형. 멋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2014년도 우산혁명 때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본인 시위도 옹호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 활동이 금지됐어요. 그런데 세계 시장 중에서 제일 큰 곳이 중국이죠. 중국 시장이죠. 근데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 돈은 조금 더 벌어도 된다. 조금만 벌면 된다. 나는 돈을 위해서 내 소신과 양심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하고요. 이제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이제 마스크를 보니까 또 우리 국내가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많이 어려서 판단이 좀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근데 대학교 이후에, 이 검찰을 검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학생이 신상을 털릴까봐 무서워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시위를 하는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자괴감도 들고 현재 어떤 우리 상태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참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의나 진실을 그걸 어떤 것으로도 이걸 우리가 막거나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는 저는 결론은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좀 길고 힘들 뿐이지 결국은 정의나 진실, 양심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보니까 또 주윤발 닮은 것 같아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 우리가 챙겨야죠. 특히 우리 돌직구쇼 가족 여러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유념하시고 바라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또 시원한 돌직구 들고 정확한 팩트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